지난 이야기. 고왕국과 중왕국을 거치며 강력한 통일제국을 수립한 이집트는 레반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아나톨리아의 맹주였던 히타이트 역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다. 결국 영토 회복에 나선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주력 병력을 이끌고 출병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국끼리 맞붙은 카데시 전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고대 왕국의 충돌이자 인류 최초의 전투로 기록된 카데시 전투에 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무려 3,300여 년 전쯤 두 개의 고대 문명이 충돌을 합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충돌입니다. 아직 전투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카데시 전투 어떻게 시작되나요? 람세스 2세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진행하던 그 레반트 그 이제 재정복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사전에 꽤 많은 준비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기원전 1274년, 그러니까 이제 람세스 2세 재위 5년에 그 봄 무렵에 이제 출격을 합니다. 카데시는 그 이제 시리아 그 내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 그 지역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레바논 해안가 지역에서 이렇게 협곡지대를 통해 가지고 그 카데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동부 해안지대를 이집트군이 먼저 그 이제 일단은 이제 그 확보를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보급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통신로도 되고. 카데시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집트에 최대한 빨리 소식을 전하려면 저 경로가 이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애들이 배신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 지역을 먼저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카데시에 도착을 하는데 딱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저기 키로스로,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삼각주 동부 지역에서 카데시까지 한 7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달 걸린다는 얘기는 거의 뭐 하루에 20km 이상 행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정리를 하면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행군 속도죠. 네, 엄청난 속도죠. 그 정도면 거의 알렉산더 나폴레옹 군대예요. 체력이 그러니까 고대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어떤 그 속도를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군대가 이제 조직이 잘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집트군은 4개 사단인데 전차가 2,000대, 2명 타니까 4,000명, 보병이 16,000명. 요거를 이제 4로 나누시면 각 할개 사단의 병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신의 명칭에 따라 아멘, 라, 투타, 세티 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네. 이게 4개 사단이 항상 똑같이 지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위 부대, 후위 부대 해서 전위 부대 아멘하고 라가 직접 카데시 근처까지 오게 돼요. 근데 카데시는 두 개 강 사이에 이렇게 놓인 요새라고 하는데, 제가 저거 열심히 가볼 수가 없어요. 저기 지금 레바논 시리아 국경이라 최적경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진도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강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협곡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 4개의 사단이 진격하고 있는 위치가 협곡이에요. 협곡을 따라서 저기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강 건너기 전에 한 20km 정도 지점에 2개 사단이 멈추게 됩니다. 거기에 람세스는 아멘 사단에 같이 있었어요. 그 람세스 2세가 이제 아멘 사단이랑 제일 먼저 전진해가지고 거기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이제 신하들한테 작전 지시를 하는 장면이에요. 설명을 안 해주셔도 일단 람세스 2세가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예, 저 장면에서 람세스가 쓰고 있는 그 모자가 사실은 투구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전용 투구라고 생각하시면 원래는 파란색이에요. 케프레쉬라고 하는데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그 색감이 들어간, 아마도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실물이 발굴된 적은 없는데 추정컨대 뭐 금속 종류로 만들어졌을 것 같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유명한 이집트안 블루로 칠한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예쁜 파란색. 그리고 이제 20km 앞에 있는 카데시를 어떻게 정복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적이 발생하죠. 그 람세스, 그러니까 이집트군이 그 히타이트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히타이트, 그러니까 어떤 저기 이제 지역에서 그 이제 서성거리고 있던 이제 그 지역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2명을 체포를 해요. 아, 동네 사람 2명을 체포를 했군요. 동네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망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그 히타이트군은 이 카데시 근처까지 오지도 못했고 카데시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200km 떨어져 있는 한 알레포 지역에 지금 아직도 거기 머물고 있다라고 알레포.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람세스 2세의 그 성격, 이 자의식 과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신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속된 말로 얘기를 하자면 이 자식들어 나 온다니까 겁나가지고 오지도 못했구나. 전술적으로 보면은 이 종대로 놓인 4개의 사단이 어느 정도 다 밀집 대응을 형성했을 때 전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람세스 그 2세가 자기 친위대만 이끌고 일단은 신나게 앞으로 전진을 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서 이제 람세스 2세와 같이 다니고 있던 이제 아멘 사단만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제 라가 이제 쫓아가는데 저쪽 그 앞에 그 이제 그 선두가 너무 빨리 그 올라가는 거예요. 왕과 친위대만 가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부대를 끌고 왔더니 또 운 좋게 상대병의 탈주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람세스 2세를 무서워해서 저 200km 밖에서 오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럼 람세스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람세스가 카데시라는 데가 굉장히 좋은 요새예요. 네. 그래서 저걸 어떡하지 싶었는데 200km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카데시를 빨리 먹어버리자. 지금이다. 예, 그러면 카데시를 반드시 장악해야 되는 요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히타이트군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났던 거죠. 그리고 이집트군이 워낙 궁수가 세니까 아마 요새전에서는 우리가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평지로 보면은 정면에서 공격하면 되는데 굳이 또 강 하나를 건너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건 아마 당시 판단인데 거기 지형이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 생각에는 카데시가 약간 둔덕가, 중동 지방 요새는 약간 높은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강을 건너가야 북쪽에 평지가 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공격하자고 해서 지가 먼저 건너갔고 그 다음에 라가 건너갔는데 강 2개 사이에 꼈을 때 실제로 히타이트군은 카데시 뒤에 매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체를 놔두고 이제 이집트군이 볼 수 없게끔 성체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유인수를 펼친 거죠. 그리고 아까 그 2명도 그럼 작전이었어요. 스파이였어요. 기만 전술이어서 가능성이 크죠. 근데 완전히 람세스가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절대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네. 관측을 정찰병을 돌려야 되는데 아마 저 뒤가 둔덕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안 보였겠지만 충분히 정찰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네. 근데 아마도 자기 딴에 그렇게 생각했나 봐. 200km? 그러면 이 성을 함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야, 그러면 당장 하면 빨리 하자.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무니 강을 완전히 건너고 그쪽은 아예 북쪽으로 그냥 고립되는 거네요. 지금 허리 달리게 생겼네.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아멘과 이제 람세스가 이제 이제 뭐 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주둔지를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라는 따라오고 있었죠. 근데 따라오고 있는 라 사단을 히타이트가 전차 부대가 측면에서 이제 치는 거예요. 측면에서. 나름 멋있게 작전한다고 전차 부대 하나가 앞을 질러가요. 앞을 질러가서 왼쪽으로 가고 하나 사단은 오른쪽으로 오고 양익에 끼워 놓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근데 오히려 이 바람에 기병이었다면 이게 기가 막힌 작전인데 전차 부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바람에 라가 공포가 질려서 도망쳐 버립니다. 아, 밑으로. 아니 밑으로가 아니라 위로 도망쳐. 이게 기적인데 북쪽으로? 네. 아멘 쪽으로. 아멘 밑으로 쪽으로. 도망쳤으면 어쩌면 그걸 바랬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지적인데 그랬으면 이집트군 전멸했겠죠. 근데 얘들이 도망치면서도 자기 편이 있는 북쪽으로 갔어요. 사실 남쪽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병력 상당수가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사단 쪽으로 튀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더 큰 효과를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멘 사단까지 공포에 질려서 달아나 버립니다. 원래 이게 군대가 공황이 나서 도망오면 쏠려 나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쏠려 나가지고 아몬 사단까지 붕괴돼서 위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적적으로 람세스가 그래도 한 가닥을 했는지 일부 병력을 모아서 자기가 도망을 안 가고 강 동쪽으로 이제 버틴 건지 나중에 그렇게 이집트 쪽의 말했는지 기록에 따르면 람세스가 영웅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군대를 재정비해가지고 반격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전투 기록이 그 아부신벨 신전에 있는 람세스의 기록이에요.
그 아저씨가 또 이게 허황 정세를 막 했어요. 그 아까 포위됐을 때 네. 뭐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분노해가지고 뭐 네, 맞습니다. 말을 타고 수천 명을 혼자 네. 쳐죽였대나? 전쟁의 신 몬투처럼 등장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폐하께서. 그래서 뭐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피 흘리는 거기에 딱 서 있는데 주변이 시체 더미였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뭐 이렇게. 전차 2,500대가 파라오를 포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오. 1대 2,500으로 싸운 거예요. 근데 아무튼 후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전황을 좀 분석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철저하게 이집트 편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은 방금 말한 과장도 있지만 날려버리는 게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날려버려요. 그럼 이 부분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사실 이 전황이 우리도 설명을 했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사실 소설을 하나 쓰자면 요 직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가짜 도망병 말을 듣고 람세스가 북쪽으로 간 다음에 저 원래 숨어있던 히타이트 부대에서 그냥 항상 말 안 듣는 애들인지 정찰병인지 모르겠는데 말 안 듣는 애들 같은 애들 2명이 어질렁거리다가 잡혀요, 이집트군한테. 근데 이집트군이 조직이 잘 된 부대예요. 그래서 수상한 얘들이 왜 여기 있어? 그래갖고 바로 고문을 했답니다. 살벌하게 고문을 했더니 불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저 뒤에 히타이트군이 매복하고 있다. 근데 요 보고를 받아서 이게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없어요. 아,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까지만 기록이 있어요. 돼 있어요. 예, 이미 그때 이제 람세스 저희 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식으로 스토리를 하니까 우리가 자꾸 말리잖아 이렇게. 근데 어쩌면은 그 보고를 받고 이제 람세스가 이제 아멘 사단이랑 있었으니까 거기서는 이미 이제 그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그 이집트군이 그 당시 되게 체계적으로 이게 구성이 되었었다는 점을 볼 수 있는 또 사례 중에 하나가 저때의 전황을 기록한 부조들을 보면 네. 저때 이제 히타이트군이 막 라 사단을 치고 그다음에 아멘이 이제 그 전장에 돌입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집트군에서 파발을 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말은 대부분 전차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 벽화를 보면은 말을 단신으로 타고서 꼭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 장면이 그려지거든요. 그게 이제 저 남쪽에 있었던 푸타 혹은 저 네아린을 그렇죠. 이제 빨리 오라고 하는 그 이제 그 파발마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네아린이 너무 기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파발을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를 뺀 거죠. 구원 부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저기 우리를 기습할 것이다.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고 대비하는 거하고 갑자기 당하는 건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집트 기록은 갑자기 당했는데 람세스가 이렇게 휘젓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이랬다는 것처럼 이집트 기록이 이제 크게 이제 두 종류로 그 분류가 돼요. 네. 하나는 뭐 보고서라고 보통 학자들이 부르는 종류의 기록이 있고 또 하나는 서사시라고 부르는 종류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기록이 약간 모순되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사시에서는 람세스의 활약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략된 것들이 많은데 이 보고서에서는 뭐 파발도 보냈고 그다음에 뭐 수석 부대가 도착하는 장면도 묘사가 잘 되어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또 람세스 2세의 성격을 또 고려하면은 뭐 과장이긴 하겠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또 이집트군은 전통적으로 파라오가 어떤 이 군대를 이끄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서 람세스 2세의 리더십이 좀 발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이 히타이트 군의 이제 무아탈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출격하지 않고 본진에 머물렀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후방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람세스 2세가 이제 이제 공격당한 라 사단과 이제 아멘 사단을 다시 규합해가지고 반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원군이 옵니다. 이때 이집트군의 예비 병력이 그 네아린이라고 불리는 그 군대가 있어요. 이 네아린은 이집트 토착 군대는 아니고 아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집트가 이제 모집한 용병단인 것으로 여겨져요. 굉장한 전투력을 지닌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 집단은 저 4개의 이집트 사단과 같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우회해가지고 지중해변을 따라가지고 저쪽으로 돌아서 와요.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이쪽 그러니까 이집트군은 카데시를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네아린은 서쪽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오히려 히타이트군은 약간 이제 포위할 수 있는
전환하게 된 거고 늦은 오후가 되면 남쪽에서 이제 진격하고 있었던 푸타 사단까지도 여기에 이제 합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히타이트군을 이제 강해지고 있네요. 네. 이제 거의 포위할 수 있는. 여기서는 완전 어떻게 보면 우연히 좀 겹쳤는데 세 가지 우연이 겹쳤어요. 첫째는 네. 저 상황에서 히타이트 사단이 계속 공격했으면 완전히 괴멸되는 건데 이때는 그렇게 안 하고 되게 약탈물을 털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약탈물 터는데 또 최고로 좋은 게 전차예요. 싫으면 되니까. 네, 실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약탈물은 원래 다 전차부대 거예요. 좋은 거 걔들이 다 가져간다고. 그러면 보병들은 더 기를 쓰고 주워 담으려고 그렇겠죠. 하겠죠. 보물 같겠죠. 그리고 전차부대가 쓰니까 다른 애들도 다 섰을 거고. 그래서 저 진영 원래 쌓아놨던 람세스 그것도 이집트군이 또 얼마나 뭐 많이 갖고 있었겠어. 좋은 것들 그죠. 파워도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대형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무아틸라스가 사실은 병력이 2배였는데 거의 네. 3만 7천을 거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히타이트 쪽은 히타이트 본대의 병력도 있지만 히타이트 제후국들의 병력도 다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병력이 있었죠. 근데 그 절반의 병력이 무아틸리스하고 그대로 뒤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지휘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사단이 휘젓다가 먹을 거 보고 달려들었어요. 그 틈에 마침 네아림 부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얘들이 진짜 정예부대였던 것 같은 예. 게 보고 즉시 공격을 시작해요. 보통은 이런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중세 시대 때에도 근대 시대에도 이러한 물건을 떨었을 때 약탈하려고 이 전리품 획득하려고 말에서 뛰어내리고 군대 대형을 틀어져가지고 무너지는 군대가 역사적으로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타이트군이 이집트군 같은 통합군이 아니에요. 굉장히 잡다운 군대입니다. 그래서 저게 통제가 안 됐던 것 같고. 아, 여기저기서 왔구나. 네. 무아틸리스가 히타이트의 왕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집트야 뭐 왕조 18왕조, 19왕조 막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최초로 아버지 거 받아서 조용히 왕이 된 최초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이때가 전성기라는 게 이제 겨우 어떤 국가 체제를 만들고 왕권도 좀 안정되고 그래서 밖으로 나오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타이트의 군사력은 절대로 조직에서 나온 힘은 아니고 아마 걔네들 자체가 이렇게 막 싸우면서 오던 애들이라 그런 어떤 부족 집단의 용맹성에 기초한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전통의 강호 그 유목 집단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이집트군은 상당히 조직이 잘 됐다는 게 람세스도 뭐 그 정도면 리더십이 있는 거지만 각 사단의 지휘관들이 사실은 뛰어났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나름 군대 같은 경우 바로 공격을 개시하고 그렇게 되니까 도망가던 라하고 아몬이 재정비가 되는데 이게 되려면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건 파라오의 리더십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요즘 말로 하면 사단장, 연대장, 부사관까지 또는 병사들까지 어떻게 보면 누비아 용병대 같이 예. 그런 잘 조직된 군대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쟤들이 저기서 다시 정비를 하게 되니까 거꾸로 히타이트 군이 이제 포위가 위기에- 돼버렸어요. 네. 네. 보시면은 저게 이제 이집트 병사들이 히타이트 군을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 전차는 이집트 전차 부대고 오른쪽에를 보시면 막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히타이트 병사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집트 쪽의 기록이기 때문에 파란색 히타이트 병사들. 쪽의 병사들을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방식으로 걸어놨고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저 강 동쪽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요. 네. 그리고는 전부 카데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철수할 때 이제 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막 히타이트 병사들은 진짜 강에 빠져 죽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제 아마 제후인 것 같은데 왕은 아니고 그 제후가 이제 강에 빠져가지고 이제 물을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그 다리를 들고 이렇게 거꾸로 세워가지고 물을 토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도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무아틸라스 동생이 죽었다고 이집트 쪽에 기록이 돼 있다는데 뭐 히타이트 이때 이제 쪽에는 히타이트 쪽에서 왕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전을 했었고 또 무아탈리스의 동생이 이제 그 하투실리라는 이제요 그 동생이 이제 여기 참전을 해요 같이. 그럼 이제 완전 성 전제 포위전이 역전.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히타이트군이 전부 성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전투가 너무 극적으로 휙휙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이름상으로서는 최정예인데 예. 세티는 아예 안 나타나고 예. 아직까지. 그 사실 이게 그 현대 학자들도 되게 의문점이에요. 왜 세트 사단은
전차가 도착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일종의- 안 나와요? 예, 끝까지 안 나와요. 오. 어디서 지하세계 뭐 탐험하러 가는 아, 이게 밤에만 활동하는 거구나. 자, 카데시 전투 우연과 필연이 합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후의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네. 카데시 요새인데 여기 요새가 상당히 저 지역의 요새가 거의 중세시대 성벽 수준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병력을 가지고는 공격하기는 힘들 것이었을 거고 네. 기록엔 안 나오지만 히타이트도 또 뒤에 예비대가 있었을 수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람세스도 철수하게 되죠. 그 이집트 쪽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그 날이 끝났어요. 이제 밤에는 싸우지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밝아서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조금 이제 다시 그 격전을 치렀는데 갑자기 이집트 쪽 기록이에요. 갑자기 히타이트 왕이 화친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람세스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철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전투의 마지막 의문점은 뭐냐면 무아틸리스가 이계 사단을 이끌고 끝내 참전을 안 한 거예요. 네. 사실 걔네들이 참전했으면 전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계 사단이 무너졌어도 수합해서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요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스터리예요.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해명을 못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추정인데 히타이트라는 데는 이집트하고 달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 연합에다 다종족 연합, 지역 연합체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곽 소장님 말했지만 히타이트라는 국가가 아니라 그 히타이트라는 어떤 그 집단이 주변에 있는 애들을 다 끌고 와요, 정말. 이런 부대의 문제는 여차하면 반란나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계 사단만 애초에 집어넣은 것부터가 전투할 부대는 걔네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그걸 보면은 훨씬 병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에 집어넣었던 게 이해가 가죠. 물론 람세스가 왜 물러났냐는 건 모르는데 왜냐면은 사실은 저 당시에 공성전은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람세스 2세 이전에 그 아까 얘기했던 투트모스 3세 같은 경우 그 메기도 전투에서 메기도 공성전을 이제 펼치는데 6개월 이상 걸렸어요. 함락시키는데. 아 진짜. 그 정도로 공성전이 저 당시의 어떤 군사 기술로는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람세스 2세 입장에서는 뭐 병력도 많이 잃었고 또 그러니까 전황 초창기에 굉장히 큰 패배를 당했으니까 약간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명분을 얻어서 그냥 후퇴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걔들이 요새 안에 들어가서 재편성을 하게 되면 다시 공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전차도 중전차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됐다 싶어서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람세스가 여기에 이제 진입을 하고 화친 서사시상으로는 화친, 기록상으로는 후퇴.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린 거예요? 하루 정도. 한 그러니까 거죠. 하루 만에 끝난 거예요? 이틀이죠, 이틀. 진짜요? 그러니까 하루 싸우고 두 번째 날 화친하고. 아니 중동전 6일, 7일짜리도 이건 너무 짧은데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이거 1박 2일이었어요. 저때 병사 입장에서야 오는데 한 달, 가는 데는 한 달 더 예. 걸렸을 거고 네. 그다음에 부대 소집 부대까지 가는 시간, 예. 편성하는 시간 거의 반년을 군에서 보냈는데 짧다고 하면 혼나죠. 이게 전투는 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지만 이 이후에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관계를 보면은 네. 전쟁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제전으로 예, 계속. 그러니까 람세스 2세는 계속해서 카데시 저 지역을 이제요 그 이집트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히타이트도 끊임없이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아멘, 라, 푸타, 세티의 4개 사단을 이끌고 카데시를 향해 진격한다. 람세스 2세는 신속하게 카데시를 점령하고자 아멘 사단을 이끌고 선두에 나서지만 히타이트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매복하고 있던 히타이트군에 의해 이집트군은 와해 직전까지 일어나 람세스 2세의 뛰어난 판단으로 반격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이집트군이 다시 공격을 강행하자 히타이트군은 카데시 요새로 대피하고 람세스 2세는 결국 철수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 현재 들어보면 실질적인 승자는 약간 히타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전리품은 그래도 주셨고 그리고 저 지역을 카데시를 방어를 했으니까 이 전투가 갖는 의미가 있나요? 여기서 이제 그 람세스 시대의 팽창 한계선이 정해지게 되죠. 아. 그리고 히타이트의 남방 팽창 한계선도 정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 신왕국의 18왕조, 그러니까 람세스는 19왕조의 파라오인데 18왕조 시대 때는 이것보다 이집트의 그 북방 한계에서 훨씬 더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19왕조 때 람세스가 굉장히 노력했지만 결국엔 회복시키지 못한 거죠. 카데시 바로 이남에서 그 한계가 정해졌습니다. 이거 박 소장님이 들으면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람세스 2세 약간 빈술의 느낌이 좀 굉장히 자존감 강하고 막 엄청 막 자기 이름 중요시 여기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얻은 건 별로 없는데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때 람세스 2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남부 팔레스타인도 이집트가 뺏겼을 겁니다. 저것이 오히려 거기까지 라인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히타이트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거기에 이제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람세스 2세의 어떤 리더십이나 그런 노력들, 의지들 뭐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을 볼 때 자꾸 전투로만 보면 안 되고 네. 전투에 패했어도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략적 목표라는 거 꼭 100%를 달성한다는 게 없어요. 양자하기 때문에 뭐 중간선에 타협했으면 그것도 50%의 성공이죠.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100%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 힘을 갖고 충돌했으면 5대 5로 나누는 게 정석이지 10대 0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그러니까 람세스 2세 시대 때의 저런 군사적인 어떤 활동들을 토대로 이집트가 남부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헤게모니를 확고하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저기가 한계점이라는 건 그 이남은 확실히 우리 지역으로 만들었다라는 뜻도. 네. 왜냐하면 람세스 2세 이전 시대에는 저기도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이집트가 잃었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 거죠. 이 히타이트 대전에 관해서 다양한 기록들이 존재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세스 2세는 자기 업적을 선전하기를 엄청 좋아했던 파라오였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거의 모든 기념물에다, 그러니까 뭐 신전이나 여러 이렇게 뭐 건물이나 이런 데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기록을 해놨어요. 가장 그래서, 깊게. 깊게. 그래서 뭐 카르낙 신전도 있고, 그다음에 람세스 2세의 장례 신전이 뭐 라메세움도 있고, 또 람세스 2세가 누비아 지역에 세운 나부신벨 대신전에도 기록을 했었고, 또 람세스 2세가 만들었던 룩소르 신전의 탐문에도 또 카데시 전투의 장면을 기록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관광 가면은 제일 많이 가는 큰 신전이 다 람세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기록들을 현대 학자들이 이제 몇 가지 장르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냥 대체로 보고서와 이제 서사시로 구분을 하는데, 이 보고서는 보다 조금은 더 객관적인 기록이에요. 서사시는 람세스 2세의 영웅담을 극화시켜서 이제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보고서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7개 정도의 판본이 확인되고 있고, 이 서사시는 8개 정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전황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 전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이 기록 때문입니다. 근데 히타이트 쪽에는 이 카데시 대전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기록은 확인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없어요? 간접적으로 카데시 이집트와 싸웠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기록들은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인 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역사와 약간 전쟁에 대해서 참 배우는 걸 관심 있어 하시는 뭐 저나 뭐 이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부럽네요. 몇 천 년 전 역사가 지금도 기록으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투 기록보다 자세하게 돼 있으니. 또 게다가 이제 이제 글자로만 새겨진 게 아니라 이 그림도 그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그림도 깊이 그렸나요, 람세스는? 그러니까 남아 있었겠죠? 그림을 아주 크게, 그림은 특별하게 깊게 하진 않았고 자기 이름만. 네, 그럼 이 화친을 맺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평화롭나요? 이게 사실 근데 화친을 맺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카데시 대전 이후에 약 한 16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이에는 계속 전투가 있어요. 작은 전투들을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보면은 어떤 뭐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근데 물론 그렇게 군사적 국지전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양국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제 뭔가 이제 외교 문서들이 계속 오갑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이 또 발견이 됐어요.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이집트 왕비가 그 히타이트 왕비한테 보낸 편지도 그 하투샤 유적에서 발견이 됐어요. 우와.
히타이트도 그럼 이집트 왔어요? 아니요, 그 당시에 이제 국제 문서는 문서죠. 이제 아카드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카드어라고 이제 바빌로니아 계통의 언어인데 국제 언어로서는 다 아카드어를 써요. 아니 그 대국들끼리. 당시에 영어 수천 같은. 년 전에 공용어로 국제어로 편지를 보내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워. 예. 진짜 그림이 아니고. 여기 대사도 있어요. 예. 와 정말 이게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 히타이트 수도인 하투샤 유적에서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발견이 됐고 네. 이때 문서들이 대부분 이제 점토판이죠. 그리고 이집트 쪽에서도 그 외교 문서들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요. 대량으로. 그러니까 왕실 도서관이 발굴이 되면 네. 거기서 이제 각국에서 온 여러 그 외교 문서들을 다 보관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오늘날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 왕비가 히타이트 왕비한테 보낸 그 내용이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되죠. 뭐 우리 자매님 뭐 이러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이제 그 히타이트 왕한테는 우리 형제라고 부르고 예,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외교 문서들이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 오간 외교 문서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뭐 심지어는 람세스 2세가 그 히타이트 왕비한테 보낸 편지도 발견이 됐고요. 그거 보내면 안 되는 사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히타이트에서의 왕비는 굉장히 영향이 큰 존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이게- 고대 제국들과 그렇죠. 비교했을 때 히타이트의 왕비는 거의 그러니까 거의 부통령급의 영향을 갖고 있었던 왜냐하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는 결국 지역이라든가 종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지적이 그러니까 이집트만큼 중앙 집권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타이트 쪽에서는 왕비들이 어떤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집트 쪽은 그렇진 않거든요. 이집트 쪽은 물론 고대 이집트에서 여성의 지위가 우리들이 일반적인 상상보다는 높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왕비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례는 굉장히 특수하다는 사례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비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히타이트 왕비한테 보낸 편지니까. 때로는 왕비족이 더 센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막 이렇게 제거되는데 왕비 쪽은 오히려 왜냐하면 왕이 바뀌어도 네네. 왕비족하고 또 결혼하고 싶어 할 거란 외척이죠, 말이죠. 외척. 그래서 외척은 더 세고 왕들은 훅훅 달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히타이트가 이 전쟁 끝나고 무아틸리스가 2년 후에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수양대군 쿠데타처럼 아까 그 참전했던 하투실리가 예.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요 사이에 이제 국지전이 계속 되다가 갑자기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투실리 큰 딸이 람세스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그렇게까지. 네. 네. 국제적 이제 약간 평화 공동체가 예. 되는. 그래서 람세스 2세 제위 그러니까 21년에 공식적으로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평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양국의 국경은 어떻게 현 국경은 상태로? 카데시죠. 예, 카데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평화 조약 문서에 국경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네. 되게 의외로 되게 많은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 서로 각국의 왕위 계승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 그 왕위는 아들이 이제요. 왜냐하면 이제 히타이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막 작은 아버지가 조카 죽여가지고 왕위에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네. 이제 서로 이제요 그 왕위 계승을 보장해 주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니네하고 조약 깨는 거야. 그러면 시민들이나 이런 그 귀족 세력들도 그렇죠, 예.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예, 예. 거잖아요. 요즘도 왜 뭐 대통령 취임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막 이거 하는 게 예. 참 그냥 형식적인 인사 같지만 외교가 긴밀한 나라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예. 중요하군요 이게.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 서로 침범하지 말자. 실제로 침범하지 않아요. 거의 한 2세대 동안 이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 방위 조약도 맺어요. 누가 쳐들어오면 도와주기? 예. 근데 이 상황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제 아시리아가 점점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통의 강국이 바빌로니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히타이트와 이집트 입장에서는 쟤네들을 조금 더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서로 같이 좀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타이트 같이 정치적으로 조금 이렇게 연맹체 같은 데는 쿠데타 같은 게 굉장히 권위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위험하니까 이집트하고 동맹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강력한 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히타이트하고 교류하면서 철기를 받아들였고 철기 수입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신생 강국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아시리아 대도 예. 아니면 이제 나중에 히타이트가 좀 있으면 멸망하는 바다민족 예. 그런 뭐 것도 이런 있어요. 등등의 이제 불안해지니까 예. 손을 내밀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내용 중에 이제 포로 교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망명자 인도 거기에 망명자 이제 불처벌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명자를 인도하지만 처벌하지 말라 서로. 이거 저희가 그냥 살면서 그런 거잖아요. 뭐 1378, 뭐 무슨 조약, 최초의 무슨 조약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저희는 역사를. 근데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세계 최초의 뭐 평화 조약, 화친, 뭐 진짜. 이런 정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카데시 전투에서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싸워서 만들어진 이 조약이라는 건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카데시 전투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조약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조약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그 크로스 체크가 된다는 점. 아, 히타이트의 기록도 남고 이집트의 기록도 예. 남고. 양쪽에서 다 발견됐잖아요. 예, 다 발견됐습니다. 아이 조약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와 멋지다. 또 이제 그게 이제 히타이트가 있었던 터키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역사인 거예요. 아, 또 이쪽은 터키하고 물려 있군요. 예, 터키 지금의 터키 영토내에 있는 그 제국이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터키에서 1970년에 한 것 중에 하나가 터키 그 하투샤 유적에서 발견된 그 점토판이 있어요. 이 조약 문서가 쓰여져 있는 이 점토판의 레플리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 유엔 본부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에도 유엔 본부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유엔 본부에 가시면 이 걸려 있대요. 이게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이다. 정말 긴 역사지만 딱 전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집트 역사를 배워봤는데 전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역사의 교훈은 이런 역사의 스토리다. 그래서 카데시 전투는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교훈인 것 같아요. 국제 정치라는 게 뭐냐에 대한 완벽한 결론이죠. 그래서 전투는 사실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무익한 전투고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싸워야 죽어야 되냐고 그때도 부르짖는 애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 전략과 국제 정치라는 걸 보면 두 개의 강대국이 만나서 왜 타협하는지 그리고 한 강대국은 왜 사라지고 한 강대국은 왜 또 사라질 뻔하다가 살아나는지 이 모든 거에 대한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이 전쟁을 전투 방식을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란 게 뭐고 국제 정치란 게 뭐냐. 거기서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최초의 전투였고 최초의 국제 협약이었다. 여기 의미를 가지고 교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우리가 아니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공부한다더니 무슨 공부한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서운한 게 우리 사자들 싸울 때 뭐 임팔라들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서로 진짜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힘을 딱 잰 다음에 서로 간에 야 나는 여기 선에서 물러날게 너는 여기까지 라고 협상을 하는 과정이 동물들도 있잖아요. 결국은 이 나라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걸 알면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거를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을 통해서 배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카데시 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이전에 벌어졌었던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머나먼 시공간 속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속에서 지금 우리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가 전쟁을 하는 이유 또 전쟁을 끝내는 방식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출되는 평화조약.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데시 전투 이후에 이제 맺어졌던 평화조약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근대적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머나먼 시간관 속의 이야기도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데시 전투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이었고요. 역사상 최초의 평화조약을 남긴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멈춘 것은 대화와 협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같이 이집트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